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에서 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현용수 선생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상당히 놀라셨을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학원에서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강의를 듣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언어, 외국어, 수학, 그다음 과학이나 사회 이런 과목을 생각하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올바른 학습 방법론이란 무엇인가라는 강좌가 개설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놀라셨을 겁니다. 그런데 먼저 선생님이 이 강좌를 개설하게 된 데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올해로서 이제 학원에서만 이제 거의 10년 가까이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다닐 때부터 이제 생계를 위해서 아르바이트한 기간까지 합치면 한 15년 가까이 강의를 해왔는데요. 이 강의를 하는 동안에 선생님이 이제 계속 학생들은 물론 열심히 가르쳤죠. 열심히 가르친 결과 많은 학생들이 인정해주고 또 좋은 이제 입시 결과가 나왔었는데 가르치는 선생님 중 한 명으로서 공부 내용만 잘 가르쳐서는 안 되겠다. 애들 자체를 변화시켜야 되겠다. 공부하는 방법, 그 다음에 기본적인 마인드 자체, 심지어 학부모님까지도 좀 더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학원 강의를 통해서 선생님 틈틈이 수업 시간에 공부 내용뿐만 아니라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은 건가, 올바른 학습 방법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업 도중에 틈틈이 하다 보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그 중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왜 딴 이야기 하느냐, 심지어 이런 친구도 있고, 물론 개중에는 선생님 말씀을 듣고 너무나 큰 도움을 받았다. 제가 너무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 들어간 다음에 굉장히 이제 입시 결과 좋았다. 또 졸업한 다음에 나름대로 좋은 이제 어떤 뭐 성공한 친구들의 경우는 가끔씩 전화나 문자가 옵니다. 선생님 덕분에 내 인생이 많이 바뀌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틈틈이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한테 해주는 나름대로 인생 철학, 그 다음에 이제 방법론, 이런 것들이 큰 도움이 되는 수가 있구나,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이 강좌를 따로 개설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강좌를 통해서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먼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여기 보면 이제 누적적 복습, 집중력, 그 다음에 응용력, 창의력 기르는 방법, 그 다음에 속독하는 방법, 그 다음 센스, 순간 판단 능력 등등등, 그 다음에 이제 수면 습관 등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이제 교과 내용 외적인 이야기들을 하나씩 풀어가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공부를 잘하고 성공하기 위해선 먼저 사고 구조가 바뀌어야 됩니다. 공부 잘하는 사고 구조, 성공할 수 있는 사고 구조로 바뀌어야 돼요. 또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체적인 여건도 공부를 잘하는, 또 성공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어야 돼요. 그런 체질로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수면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을 자는 것도 공부를 잘하도록 또 성공할 수 있는 수면 습관도 바뀌어야, 쉽게 말하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때까지 강의하는 동안 쌓아온 노하우, 그리고 선생님 경험, 또 선생님은 남들은 여러분보다는 책을 많이 읽었겠죠. 또 인생 경험도 많죠. 그것들을 총망라해서 쉽게 말하면 선생님 인생의 전부를 다 보여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강좌는 우리 학생들만 듣지 마십시오. 어머님하고 아버님하고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어머님과 그 다음 우리 수험생들이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로 삼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강좌는 학년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1부터 고3까지,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특히 자제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물론 제 이야기가 뭐 반드시 옳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하나의 계기로 삼아서 대화도 나눠보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성공적인 어떤 그 입시 전략을 짜는데 자그마한 역할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주제로서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요 주제부터 이야기를 풀어갈까 합니다. 이걸 하다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얘기는 전부 다 해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 주제가 뭐냐?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부터 풀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누적적 복습입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누적적 복습이에요. 자, 이 누적적 복습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제일 중요한 겁니다. 누적적 복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게 뭐냐? 집중력이에요. 집중력. 자,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게 이제 이걸 통해서 통달하게 되는 거죠. 통달하게 되면은 이제 응용력이 생깁니다. 응용력이 생기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는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뭐가 필요하느냐? 이제 속독이 필요합니다. 속독. 그리고 센스, 순간 판단 능력. 요게 상당히 요구되는 거죠. 이거는 필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첨부 파일로 올려드릴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출력하셔가지고 책상 앞에 딱 붙여 놓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기심을 버리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게 마지막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자존심이 센다. 이걸 통해서 자신감을 확보해야 됩니다. 바로 공부를 잘하기 위해선 이 6가지가 반드시 요구된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누적적 복습입니다. 선생님이 이제 경험상 우리 학생들한테 항상 물어봅니다. 이제 상담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많이 하는데요. 선생님, 저 공부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성적이 잘 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지만 성적이 오릅니까? 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는 물어보죠. 자네, 수학하고 과학이 성적이 잘 안 나온다 그랬는데 너 고3 올라와서 수학 몇 번 정도 공부했느냐? 전요, 그 수원하고 수투하고 한 5번 본 것 같습니다. 과학은 몇 번 공부했냐? 물리원, 화학은 몇 번 정도 공부했냐? 한 3-4번 본 것 같은데요? 그럼 전 이렇게 하죠. 미친놈. 그러니까 넌 안 되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수학이나 과학을 4번, 5번 정도 공부를 해가지고 성적이 잘 나올 것 같으면 이 지구상에 공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죠. 자, 하나 내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어머님, 아버님 예를 들어보죠. 운전을 아마 웬만하면 다 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제 면허를 땄습니다. 그럼 운전을 합니다. 자, 하루에 1시간씩 운전했을 때 한 일주일, 열흘 정도 지나면 운전 잘합니까? 아니죠. 운전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죠? 시동 켜고 그 다음에 D 드라이브 놓고 그 다음 브레이크 밟으면 서고 악셀 밟으면 가고 그죠? 그 다음에 백미러를 통해서 주위 교통상황 살피고 앞뒤 장애물 있나 없나 살피고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이 단순한 운전도 5번, 10번 해서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최소한 6개월 정도 지나야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1시간씩 6개월이면 무려 1800번. 그리고 6개월 정도 한다고 해서 운전이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한 1년, 2년 넘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단순한 반복인 이 운전도 한 몇천 번 정도 반복했을 때 자신감 있게 운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때는 자기가 이제 막 마음이 급하다든지 막 무리수만 두지 않으면 사고 안 납니다. 상대방에 가서 들어박지 않으면. 어쨌든 간에 이 사소한 운전도 최소한 몇백 번 반복을 해야지만 겨우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 예를 들어보죠. 오락게임, 스타크래프트도 좋고요. 벽돌 쌓기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트릭스? 뭡니까? 매트릭스인가 있잖아. 쭉쭉쭉 내려오는 거요. 이 단순한 오락게임도 여러분들 10번, 20번 하면 잘합니까? 택도 없습니다. 몇백 번 해야 됩니다. 몇백 번. 이 몇백 번 정도 했을 때만이 여러분들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젓가락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렸을 때 한 5살, 6살 때부터 젓가락질 배우죠. 이 젓가락질도 하루 이틀 만에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이 단순한 젓가락질도요. 최소한 몇 개월 지나야 됩니다. 하루에도 3-4번씩 그럼 몇 달 동안 해야지만 겨우 익숙해져요. 자, 그럼 결론. 단순한 반복 행위도 수백 번 반복해야지만 익숙해지는데 하물며 그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이 수학 공부, 과학 공부를 몇 번 봐가지고 익숙해지겠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수백 번 이상 봐야 됩니다. 수백 번. 수백 수천 번을 봐야 돼요. 수백 수천 번. 그래서 완전히 통달할 수준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런 의문사입니다. 그럼 선생님, 수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거 수백 수천 번 반복이 되는데 시간이 왜 있습니까? 시간이 어느 천년에 그렇게 많이 반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친구인데, 만약에 여기서 선생님이 이야기를 그치면 참 황당한 이야기고 무책임한 이야기죠. 자, 지금부터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바로 누적적 복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거는 뭐냐?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수학을 한번 예를 들어보죠. 수학을 예를 들어보죠. 자, 이 누적적 복습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일주일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월화수목금토일. 자, 이게 일주일을 월화수목금토일이다라고 합시다.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학 공부를 월요일 날 한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뭐 학교에서든 학원에서든 자, 요번에 집합을 공부했습니다. 집합.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오늘 학교에서는 학원에서는 집합을 3시간에 걸쳐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날 반드시 집에 와서 복습을 해야 돼요. 한번. 그럼 복습을 할 때는 한 2시간이면 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학원에서 이미 한번 공부한 정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 다른 공부를 합니다. 다른 공부하다가 그 다음날 반드시 다시 한번 집합을 공부하셔야 돼요. 그럼 1시간이면 가능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2, 3일 있다 딴 공부하다가 또 틈내가지고 또 봅니다. 한 30분이면 될 겁니다. 그 다음 또 한 이틀 있다가 또 봅니다. 한 30분 정도 또 걸리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이제 다른 내용 하겠죠. 명제를 배운다 합시다. 그러면 또 수업하기 전에 미리 한번 다시 한번 빠르게 했습니다. 그럼 10분 정도 소요될 겁니다. 그러면 일주일을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집합을 배운 다음에 무려 몇 번을 복습했습니까? 한 5번 정도 반복했죠. 자, 그 다음에 명제를 공부합니다. 이제 명제 또 3시간 동안 배웠다라고 합시다. 그럼 그날 집에 가서 어떻게 되냐? 명제를 복습해야 되죠. 이러면 안 돼요. 누적적이죠. 누적적이라는 것은 쌓아간다는 겁니다. 쌓아가는 거야. 자, 그러면 집합은 벌써 한 5번 봤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안 걸려요. 왜? 짧은 시간, 그럼 하루 이틀 상관으로 계속적으로 봤기 때문에 생생하단 말이야. 그러면 명제를 배웠다 하더라도 그날 집에 가서 집합 부분을 한 10분 정도에 걸쳐서 빠르게 읽습니다. 이때는요, 연필 들 필요 없습니다. 한 3, 4번 정도까지만 연필 가지고 깔짝깔짝 그리고 이때부터는요, 연필 안 들어도 돼요. 내용과 문제를 읽기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수학이라고 해서 항상 연필을 들 필요 없습니다. 시간이 부족할 땐 읽어내려야 돼요. 독사듯이. 10분 정도에 걸쳐서 집합을 다시 읽고 명제를 또 복습합니다. 한 명제는 한 2시간 걸리겠죠. 그래서 그 다음날 또 명제를 봐야 되는데 그냥 보면 안 돼요. 집합을 한 10분에 걸쳐서 또 빠르게 정독합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명제를 공부합니다. 1시간이면 되겠죠. 그 다음 또 한 이틀 후쯤 또 집합을 해요. 이때 집합은 5분 정도만 투자해야 돼요. 왜냐하면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이미 예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속도가 안 해요. 확 넘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에 생생하게 내용이 남는 거예요. 또 명제를 또 반복하는 겁니다. 이때 또 한 30분 걸리겠죠. 그렇게 계속 반복이에요. 그런데 한 번만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함수를 방정식과 부등식을 배운다고 합시다. 그러면 방정식과 부등식을 공부했죠. 또 다음 주 월요일날. 그럼 복습을 할 때 방정식, 부등식 하면 안 돼요. 집합 빠르게 읽습니다. 한 5분에 걸쳐서. 또 명제도 한 5분에 걸쳐서 빠르게 속독을 해요. 그럼 내용이 생생한 상태에서 방정식, 부등식을 또 공부합니다. 똑같은 절차로. 누적 쌓아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진도를 나간다라는 것은 진도를 나가면 나갈수록 제일 처음에 공부했던 내용이 더 생생하게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하면서 공부를 해 나가는 게 진도를 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공부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죠. 만약에 이제 우리가 수학책이다. 만약에 집합을 공부했다. 그래 집합 명제 그 순서대로 나갑니다. 그러다 제일 끝부분 예를 들면 뭐 상담수 로그 나갑니다. 상담수 로그 공부할 때쯤 되면 앞부분 다 까먹어요. 그래서 이제 한 권을 끝냈죠. 저 상담수 로그에서 한 권을 끝냈다 그러면 야 뿌듯하다. 드디어 수학 한 번 끝냈구나 라고 하면은 마음이 뿌듯함과 동시에 보통 친구들은 찝찝합니다. 왜? 앞부분 다 까먹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뭐 수투로 넘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수투 넘어가가지고 원인이 도형이니 그 다음에 뭐 막 공부를 합니다. 막 공부를 하다가 또 끝부분에 가면은 또 가물가물하고 완전히 수원도 헷갈리고 다 헷갈려요. 그죠? 그러면 10에 하나 내용 모든 게 헷갈립니다. 자,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그 다음 앞부분 돌아옵니다. 앞부분 공부할 때쯤 되면 뒷부분이 또 헷갈려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막 전에 공부했던 게 다 까먹고 막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는 공부를 백날에 안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진도를 나가면 나갈수록 앞에 공부했던 내용이 생생히 떠올라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또 친구도 있겠죠. 그럼 선생님, 예를 들면요.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여기서 집합, 명제, 뭐 방정식, 부등식, 뭐 함수, 뭐 상감수, 뭐 로그 있는데 그럼 만약에 나중에 로그 할 때쯤 되면 이걸 다 복습하고 해야 됩니까? 그럼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이때는 이제 유도리 있게 해도 되겠죠. 예를 들면 로그 할 때쯤 되면 이러면 되겠죠. 먼저 집합 명제 읽고 그 다음 이 부분 복습하고 그죠? 그 다음 날 복습할 때는 요거 읽고 진도 나오고 또 그 다음 날은 이거 읽고 진도 나오고 또 그 다음에 또 이거 읽고 진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항상 앞에 거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항상 초기에 누적된 쌓인 내용이 적을 때 뭐 요쯤 할 때는 계속 읽어야 되겠죠. 요거 읽고 요거 진도 나가고 요거 읽고 진도 나가다가 요거 할 때 되면 요거 읽고 진도 나가다가 요거 하다가 요쯤부터는 뭐 요거 읽고 진도 나가고 요거 읽고 진도 요거 읽고 진도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요쯤 되면 요거 읽고 진도 요거 읽고 진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요. 만약에 로그 이건 내가 임의로 예를 든 겁니다. 로그 끝날 때쯤 되면 요 앞부분은요. 아마 수백 번, 100번에서 50번 정도는 반복하게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책 내용이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아시겠죠? 공부란 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국사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문과생도 있을지 모르니까. 좋다. 과학을 예를 들어볼까? 과학을 예를 들면, 자, 이렇습니다. 먼저, 과학을 보면 물리원을 예를 들죠. 운동이 있죠. 운동의 기술. 이제, ST 그래프, VT 그래프, AT 그래프. 자, 그 다음에 이제 힘이 나옵니다. 힘. 마찰력, 중력, 탄성력, 이런 거. 그 다음에 운동량과 충격량이 나오죠. 운동량, 충격량. 그 다음에 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 나오죠. 그 다음에 전기 파트 나옵니다. 전기 파트 나오는데 뭐 전류, 전압, 저항 이런 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전자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빛과 파동 파트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이거 공부하죠. 그 다음에 요거 할 때쯤 되면 다시 이걸 빠르게 읽고 이걸 넘어갑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평상시 공부할 땐. 그 다음에 요거 하다가 반복하다가 요거 할 때쯤 되면 또 이걸 읽고 가요. 근데 이때부터는 이걸 다 읽고 이거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걸리잖아. 물론 이때는 여러 번 공부했기 때문에 시간이 단축되는 겁니다. 잘 봐요. 시간이 항상 3시간씩 걸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자꾸 짧은 시간 간격을 읽다 보면 내용이 생생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 가능한 겁니다. 시간이 단축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요거 할 때쯤 되면 요거 읽고 진도 나가고 또 요거 읽고 진도 나가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겁니다. 요쯤 되면 이제 요거 읽고 진도 나가고 요거 읽고 진도 나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빛과 파동 끝날 때쯤 되면은 앞에 내용이 머릿속에 명쾌하게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봅시다. 제일 멍청한 친구들. 자, 요번에 이거 끝냈다. 그래서 요거 한다, 요거 한다, 요거 한다, 요거 한다. 자, 공부하는데 예를 들어서 각각 3시간씩 걸렸다라고 합시다. 그 다음 이거 다 끝난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복습하려면요. 이거 또 3시간 걸려요. 또 3시간 걸립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그냥 순서대로 단순하게 계속 나와버렸다. 이쯤 되면은 앞부분 내용이 가물가물하기 때문에 또 시간이 처음만큼 걸려요. 또 3시간씩 걸립니다. 그럼 끝내놓고 다시 처음 들어가면 또 시간이 많이 걸려요. 물론 이전보다는 익숙하니까 한 2시간 반, 3시간. 알겠습니까?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입시가 끝날 때쯤 되면 몇 번 못 봐요. 근데 이건 잘 봐요. 일주일 만에 무려 몇 번 보게 됩니까? 그럼 반복되니까 집합 같은 경우는 보세요. 집합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로그 끝날 때쯤 되면요. 한 100번 이상 볼 수 있게 됩니다. 왜? 나중에는 5분 만에 끝내게 된다니까? 책을 넘기면 돼요. 팍. 그럼 나중에 끝난 다음에는 앞부분 내용이 생생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냥 책을 읽어가면 돼요. 이게 현명한 사람의 공부 방법입니다. 이게 누적적 복습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 친구들 중에서 이제 사법고시라든지 기술고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CPA라든지 이런 붙은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친구들의 공통점이 하나 다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 선생님이 이제 서울대 가보면 이제 이제 인문계열 학생들, 특히 법대라든지 아니면 이제 사실을 준비하는 친구들 보면 그룹으로 공부합니다. 혼자 공부하는 친구도 별로 없어요. 다 8명 내에서 10명 정도 팀을 짜서 공부합니다. 스터디 그룹을 짜는데, 그 스터디 그룹에 들어가는 애들은 100% 사법고시 다 합격합니다. 물론, 합격하는 이제 시차는 있죠. 어떤 친구는 2년 만에, 어떤 친구는 한 4년 만에, 5년 만에. 하지만 100% 붙습니다. 걔들은 붙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예를 들면 다 이런 식이에요. 만약에 사법고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우리 30건 정도의 법전을 공부해야 된다라고 가정합시다. 30건. 그러면 물론 처음에는 내용 이해를 위해서 30건 정도를 빠르게 하면 훑습니다. 처음에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내용이 파악이 된 다음에는, 전반적인 내용이 파악이 된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자, 제일 처음에 이렇게 합니다. 1권을 공부하죠. 자, 오늘 보통 이제 오전, 오후로 나눕니다. 그럼 오전은 복습, 오후는 예습.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처음에 이제 1권 공부했는데 1권 100권까지 공부했다고 합시다. 자, 그럼 정리 잘했겠죠? 그럼 그 다음날 오전 점심 먹기 전에는 이 100쪽까지 공부했던 것을 다시 한번 빠르게 한번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도 나와죠. 100쪽부터 200쪽. 자, 그 다음날은 어떻게 됩니까? 또 처음부터 200쪽까지 또 빠르게 한번 정리해줍니다. 빠르게. 그 다음 또 200쪽부터 300쪽 진도 나옵니다. 그럼 한 권이 끝났다고 합시다. 한 권이 300쪽이라고 합시다. 자, 그 다음에 2권 들어가죠. 이제 2권 들어갈 때는 뭡니까? 1권을 다 읽고 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죠. 그럼 어떻게 하냐? 1권 100쪽까지 복습한 다음에 2권 진도 나가요. 5회 진도 납니다. 또 그 다음날 100쪽부터 200쪽까지 빠르게 읽고 또 진도 나가요. 그 다음날 이제 1권 200쪽에서 300쪽 읽고 또 2권 끝까지 진도 나옵니다. 그럼 이제 2권이 끝났죠? 하루에 100쪽씩 본다고 합시다. 자, 그 다음날 어떻게 합니까? 이제 2권까지 끝냈죠. 그럼 다시 이제 이번에 1권부터 1권 1쪽부터 200쪽까지 하는 거죠. 왜 1권은 이제 여러 번 봤으니까 익숙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1권 1쪽부터 200쪽까지 빠르게 한번 또 정리해주고 3권 이제 100쪽까지 또 진도합니다. 1쪽부터 100쪽. 그 다음날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날 1권 200쪽부터 2권 100쪽까지 또 빠르게 한번 정리해주고 또 진도 나옵니다. 3권 이제 200쪽까지. 이제 그 다음날 어떻게 하죠? 2권 100쪽부터 2권 끝까지 300쪽까지 또 빠르게 정리하고 또 3쪽 복습합니다. 3쪽 진도 나가요. 그럼 3권이 끝났죠.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자, 각 권을 100쪽, 200쪽, 300쪽 이렇게 300쪽으로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자는 겁니다. 다 이런 식이에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지금 3권까지 공부했다. 그럼 어떻게 한다? 그 다음날 이제 4권 진도 나가기 전에 한 요거를 빠르게 읽어주고 진도 나가고 그 다음날은 요거 빨리 복습해주고 진도 나가고 또 그 다음날은 이거 읽어주고 진도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나중에 이렇게 자꾸 가다 보면 이 부분 내용은 완전히 통달할 정도 되죠. 통달. 그러다 나중에 이제 10권째 간다. 10권째 간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1, 2권, 3 앞부분 이 부분은 워낙 반복했기 때문에 이제 내용이 막 머릿속에 막 생생해요. 그럼 이제 1, 2권 빠르게 한번 정독해주고 그때쯤 되면요. 여러분 자꾸 반복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압니까? 반복하다 보면은 그 다음 내용이 미리 예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스피드하게 가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30권 다 끝났다. 그러면 처음부터 공부한 내용이 생생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1권부터 30권까지 틈나는 대로 정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용을 점점 더 구체화되면서 점점 압축시켜 나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거두시려면 이 누적적 복습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집중력입니다. 이게 이제 성공하는 사람들의 제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이 집중력이 있으면 이 누적적 복습이 더 쉬워요. 자, 여러분들 하나 예를 들어보죠. 대부분 사람들은 집중력이 없습니다. 8, 90%의 친구들은 집중력이 없어요. 그런데 1, 20% 집중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선생님하고 이제 메가스터디에서 같이 일하는 이제 분들도 보면은 집중력 있는 사람이 한두 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메가스터디 이제 대표이사면서 여기 이제 사회 과목을 공부하신 손준생 같은 경우를 보면 내가 이때까지 만난 사람 중에서 집중력이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리고 내 친구들 중에서 보면 이 집중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들 성공을 하더라고요. 이 집중력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긴장 안에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들 아인슈타인이라든지 칸트라든지 이 유명한 사람들을 보면 에디슨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고도의 집중력을 갖고 있죠. 자, 예를 들어볼까요? 비슷한 일화들이 있습니다. 특히 아인슈타인, 뭐 칸트한테 다 어떤 일화가 있냐면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산책을 간 거예요. 산책. 그런데 산책을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산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래서 갑자기 산책 도중에 내가 여기 왜 있지? 도대체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죠. 그거 왜 그래요? 산책을 하러 나갔다는 그 사실조차 망각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 보면은 성공한 사람들 보면요 건망증이 있습니다. 건망증. 그거 왜 그런지 압니까? 자, 지금 여기서 내가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하고 못하는 학생들의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 하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 하나 말씀드리죠. 수업을
내가 가르치다 보면 우리 학생들 반응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8, 90%의 친구들과 집중력에 있는 1, 20% 친구들.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1시간 동안 열심히 강의했습니다. 그러면 바보가 아닌 이상 수업 내용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졸지 않고 떠들지 않고 집중해서 수업을 들었는데 수업을 제대로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되면 그건 선생님 잘못이에요. 왜? 학생들은 모르니까 배우러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딴짓해서 이해가 안 되면은 그건 여러분 잘못이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상태에서 수업 내용이 이해가 안 된다. 그건 선생님 잘못이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집중해 들으면 다 수업이 이해될 겁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100% 다 이해시키도록 강의를 하니까. 자, 그러면 딱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부 못하는 대부분의 평범한 애들은 어떻게 하냐니까? 자, 열심히 가르치고 수업 들을 때 이해합니다. 고개 끄덕끄덕거리면서. 그다음 선생님이 헛소리 하면 그냥 헛소리 한다 보다 하고 있고, 그죠? 필기하려면 아무 생각 없이 필기하고.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 그냥 바로 책 덮고 이제 막 매점 가서 뭐 음료수 먹고 그럽니다. 그죠? 그런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은 내가 이제 막 가르치잖아요? 그럼 가르치는 도중에 공부한 내용을 계속 머릿속에서 굴립니다. 그 다음에 필기하라 그럴 때도 그냥 필기 안 합니다. 필기하면서 조금 전에 이때까지 공부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수업을 오늘 여기 끝내겠다 그러면 그 말 들리는 순간 지금까지 공부했던 걸 다시 한번 머릿속에 굴립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집에 걸어갈 때도 마찬가지다. 보통 애들은 집에 갈 때 그냥 걸어가죠.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갑니다. 그러나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부한 내용을 머릿속에 떠올리죠. 이건 이제 극단적으로 집중력이 있다 없다를 테스트 해보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예를 들면 딱 오늘 수업 여기까지다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자, 그런데 그래놓고 이제 집중력이 없는 애들은 이렇게 합니다. 수업이 끝났습니다. 그 옆에 친구가 야 개똥아 우리 매점 가서 음료수 하나 먹으러 갈까? 그래? 즉각적으로 돌아봅니다. 왜? 보통 친구들은 수업이 끝났다라는 그 순간 머릿속에서 아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안 하고 있으니까 주위 자극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죠. 그 또릿또릿하게 그래 개똥아 부는 순간 왜? 머릿속에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 자극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해. 그래 매점 가서 음료수 먹자. 그런데 집중력 있는 애들은요, 수업이 끝나는 그 순간에도 이때까지 공부했던 걸 다시 한번 내 어려운 게 있나 없나 제대로 이해했나를 그리고 공부한 내용을 계속 머릿속에 굴리고 있기 때문에 누가 불러도 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주위 자극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해집니다. 그래서 개똥아 불러도 뒤돌아보지를 못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그 시간 동안 머릿속에서는 공부 내용으로 막 생각하기 때문에 주위 자극이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3-4번 불러야지. 왜? 뭐라고 이야기했어?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요 굉장히 멍청해 보이는 거죠. 아닙니다. 이런 애가 훌륭한 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면요 공부 정말 잘하는 애들 뛰어난 애들 보면은 약간 제3자가 보기에는 멍청해 보여요. 왜냐하면 공부 평범한 애들은 워낙 뭐 쉬는 시간 이럴 때는 뭐 멍청해 있기 때문에요 얼마나 주위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합니까? 또릿또릿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뛰어난 애들은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여도 머릿속에서는 공부 내용으로 자기가 할 일에 대한 집중력으로 딱 차 있습니다. 따라서 그 친구는 그 시간에 이미 다른 친구보다 서너 번 더 반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몇 번을 더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집중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칸트나 이런 사람들 예를 들어보죠. 자, 우리는 산책할 때 야 경치 좋네, 와 정말 좋네, 쟤는 공 차고 있네. 왜? 머리가 텅 비어져 있으니까 주의 자극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죠. 그러나 칸트 같은 사람,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걸어가면서 경치 좋네 하는 순간 워낙 집중이 있다 보니까 자기가 하는 일을 생각하는 거야. 그때 말이야 내가 이런 거를 연구하고 있었는데 맞아. 가다가 이상해 보여. 왜? 걸어가다 또 도저히 멈춰요. 맞다. 이거 내가 그때 연구하다가 이번에서 막혔는데 이거를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아니 저렇게 해볼까? 그러니까 옆에서 보기에는 참 희한한 사람이죠. 왜? 머릿속에서 이 사람이 생각한다는 걸 제3자는 모르잖아요. 가다가 멈추고 혼자 헛소리대고 막 손으로 막 필기하는 것처럼 보이면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죠. 그 시간에 남들보다 또 여러 번 더 공부한 내용을 머릿속에서 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나 뭐 이런 위대한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서 성공한 게 아니에요. 남들보다 몇 번 더 반복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 짧은 시간에 그만큼 반복할 수 있는 집중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똑같은 60분 수업을 해도 한 번 듣고 이해하고 끝내내야 하고 도중에 계속해서 공부한 걸 맴도내야 하고 똑같은 1시간이지만 집중력이 있는 애들은요 한 4-5번 이미 먼저 합니다.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요. 그냥 머리가 좋아서 공부 잘하는 거 아니에요. 이 집중력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집중력 하면은 생각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이제 메가스 이제 손준 선생님 이야기도 했는데 아마 뿐만 아니라 또 내가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사람 중에서 김태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어머님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한 4년 전에 3, 4년 전에 TV에서도 아마 특집으로 제공됐는데 미국에서 성공한 100대 우량 기업에 속하는 회사를 일궈낸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미국으로 이민 간 분인데 아마 올해 나이가 아마 한 57 정도 됐을 겁니다. 여자입니다. 여자. 그래서 이분이 만든 회사가 TYK입니다. 아마 제 생각인데 이게 태연, 자기 이름이 아닌가 생각들어요. 태연 김. 아마 이 여성, 이분의 성공 스토리는 내가 첨부 파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분의 내가 성공 일화 중에서 딴 거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 그건 얼마든지 과대 포장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이분이 내가 처음에는 이 사람 처음에 이제 TV에서 봤을 때 약간 이미지가 첫인상은 되게 안 좋았습니다. 화장도 너무 진하게 하고 좀 여자가 좀 천박해 보이더라고요. 처음엔. 근데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우연히. 한 3년 전 같은데 그 설날 특집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이 여성의 뭐 김태현, 이 여성의 뭐 성공 스토리. 아마 들어본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여성의 한 이야기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뭐 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뭐 이 사람도 되고 저 사람도 되는데 나는 왜 안 되냐? 뭐 이런 이야기 해가지고 한때 이제 굉장히 센세이션했는데 처음에 볼 때는 뭐 별거 없었습니다. 뭐 성공한 다음에야 뭐 그 사람을 과대 포장하는 거야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디서 그래서 이 여성은 성공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어디서 느꼈냐면 와, 이 여자는 선생님이 생각하는 성공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집중력을 갖고 있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일화가 있냐면 이 여성의 비서를 뽑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비서가 흑인 여자인데 이 백화점 점원이에요. 백화점 점원. 근데 이 여성 이제 김태현이가 이제 어떤 이제 백화점에 쇼핑하러 간 거예요. 쇼핑하러 갔는데 이 쇼핑하는데 이제 백화점에서 이제 점원으로 일해요. 근데 이 흑인 여자가 나이도 많아요. 못생기고 너무나 상냥하게 손님한테 잘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 김태현이가 와, 이 보통 점원하고 다르구나. 보통 점원하고 다르구나. 그래서 야, 근데 과연 이 사람이 진짜 항상심을 가지고 항상 이럴까? 아니면 지금 고객이 왔기 때문에 가식적으로 친절하게 대하는 걸까? 아니면 진실로 대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된 거예요. 보통 사람은, 집중이 없는 사람은 딱 백화점 가면 쇼핑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자기 일하고 연결 못 시키죠. 근데 김태현 이 사람은 집중이 있는 거야. 백화점에 쇼핑하러 가는 그 순간에도 자기 일과 관련된 걸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래도 야, 이 여자처럼 난 자상하게 카운셀링 해주는 사람 못 봤다. 이런 점을 못 봤다. 그래서 이 김태현 여자가 한 열흘 정도 동안, 그 2주 가까이 백화점을 가는 거예요. 그 백화점. 그래서 멀리서 지켜보는 거예요. 과연 손님이 있을 때만 친절한지, 아니 자기 기분 좋을 때만 친절한지. 보니까 2주 동안 모든 손님한테 자기한테 대했던 것처럼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님이 없을 때도 다른 점원들처럼 앉아서 쉬고 끄면은 찍찍 씻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손님이 없을 때는 항상 그 물건대를 닦고 깨끗하게 하고 청소하고 가만히 있질 않더래요. 그래서 손님이 오면 항상 친절하게 예를 갖추고 자상하게 대해주고 조금이라도. 그래서 그걸 2주 동안 딱 지켜보고 야,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여성을 데리고 비서로 앉힌 거예요. 이 큰 기업에, 대기업에. 그래서 이 여자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니까 비서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님들한테 너무 자상하게 대하고 그 다음에 빈틈이 없고 누구나 친절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고객들이 이제 바이어들이나 이 고객들이 이 비서한테 반해가지고 이제 손님을 끄는 거예요. 왜? 다른 비서들하고 보통 비서들 보면 뭡니까? 뭐 여자들 뭐 쭉쭉 빵빵 여자고 화장 진하게 젊은 애들 많잖아요. 그런데 이 흑인 여자가 너무나 이 바이어들이나 고객들한테 친절하게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한테 너무나 많은 고마움을 얻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김태현이가. 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보통 사업가라면, 보통 사람이라면 백화점 가면 백화점 가서 쇼핑하고 끝냅니다. 거기서 자기 일과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은. 근데 이 김태현 사람은 항상 매사에 집중력이기 때문에 자기 사업을, 자기 일을 잘했다는 집중이 있으니까 항상 어딜 가더라도 그거와 연결시키는 겁니다. 집중이 있으니까. 아,
이 점원, 백화점 점원 하나도 내가 필요하면 쓸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야 돼. 여러분요, 이게 쉬운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건 똑같죠. 어떤 식당에 갔는데 맛있게 먹었죠. 가면은 이 식당은 왜 잘 되느냐, 왜 안 되느냐, 이 식당은 잘 되는 이유가 위치가 좋아서 그러냐, 음식 맛이 등등등, 그걸 다 분석합니다. 자, 그래서 내 이걸 보고 김태현 여자는 야, 당연히 성공할 수밖에 없구나. 왜? 보통 사람들이 가지기 어려운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첨부 파일로 이 김태현이라는 여성의 어떤 성공 스토리를 간단하게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걸 한번 읽어보시고, 더 적극적인 친구들은 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인터넷 방송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김태현이라는 여성은, 이거는 어머님들의 경우, 우리 애들은 이제 바쁘니까 공부를 해야 되니까 어머님들 시간이 있으면요, 인터넷 뒤지셔서 김태현의 성공 스토리, 이게 아마 방송국에서 전파를 탄 내용입니다. 그걸 인터넷 방송으로 아마 인터넷에 있으면 우리 자제분들이 들을 수 있게 한번 보게 해주십시오.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 집중력을 가지고 있으면 누적적 복습이 그만큼 쉽다. 왜? 걸어가면서도 공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항상 우리가 집중할 수는 없죠. 그럼 머리 박 터져 죽을 수 있죠. 그러나 완급 조절을 하면 돼요. 공부할 때는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공부하는 거고, 놀 때는 한없이 풀어지는 거죠. 뭐 휴가를 반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일주일 중 하루 정도 쉴 때는요, 그때는 공부 내용 생각하면 안 돼요. 내 말은 공부해야 될 당시에는, 일을 할 당시에는, 선거할 때까지는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죽을 때까지 항상 집중력을 발휘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가끔 휴식을 취하고, 그러나 남들보다는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다는 걸,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집중력을 가진 상태에서 누적적 복습을 했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에 통달을 하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응용력, 창의력이 생깁니다. 자, 지금부터 응용력, 창의력이 생기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응용력, 창의력이냐? 보통 치는 문제. 선생님, 전 수학, 과학에서 응용력, 창의력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미치겠습니다. 제발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요, 교과서에 있는 거, 뭐 정석에 있는 거, 기본적인 참고서에 있는 거는 열심히 공부가 성적이 잘 나오는데요, 좀 문제를 변형한다든지 수능 스타일 문제만 나오면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미쳐버렸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걔들은 절대 안 됩니다. 응용력이 왜 생기고 창의력이 왜 생기는지 그 이유를 몰라요. 자, 지금부터 쌤 말만 잘 들으면 응용력, 창의력이 생기는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선 현재의 여러분은 과거의 여러분들의 삶이 반영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현재의 선생님은 나의 과거의 삶이 그대로 투영된 거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과거가 무섭습니다. 뭐 과거를 묻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웃기지 마십시오. 과거가 정말 중요합니다. 과거를 정확히 알아야지 현재 나가 있는 거고, 또 현재 나를 변화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하나 오락게임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스타크래프트를 예를 들어보자. 아니면 테트리스, 뭐 이런 거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처음에 오락게임을 할 때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하는 방법을 모르죠. 그 처음에는 친구들한테 배우죠. 그 친구가 이렇게 해라. 그러면 처음에는 그대로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친구한테 배운 대로도 안 돼요. 우리 이제 운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이제 운전 강사가 하라 그러면 하라는 대로 내용은 알아도요, 이게 잘 안 돼요. 몸에 배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한 20번, 30번, 한 50번 정도 가면은요, 친구한테, 누군가한테 배웠던 내용이 드디어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한 50번 이상 정도 가면은 어느 정도 익숙해져요. 자, 그럼 익숙해지다 보면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건방져집니다. 좋게 말하면요, 응용력이 생깁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처음에는요,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죠. 친구한테 배운 대로도 잘 안 되죠. 근데 이게 자꾸 하다 보면은 이제 배운 대로는 익숙해져요. 알겠습니까? 오락게임이. 자, 그런데 이제 친구한테 배운 방법대로 이제 잘할 수 있게 되면, 익숙해지면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건방져진다 그랬죠. 응용력이 생긴다 그랬죠. 어떻게 됐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자, 그런데 이때 내 친구가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이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은데, 아니야, 저게 더 좋은 것 같아. 이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점점점 나은 방법을 강구하게 됩니다. 찾게 돼요. 이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은요, 응용력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보통 사람은 응용력을 발휘 못하느냐? 응용력을 발휘하려면 자기가 관심을 갖는 분야에 대해서 통달해야 돼요. 그 통달해가지고 지긋지긋할 정도로 통달한 다음에야 비로소 더 나은 방법이 뭘까? 이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새로운 방법이. 그게 응용력이에요. 운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머님들 아마 듣고 있는 어머님 있을지 모르는데 우리 어머니도 운전 보십시오. 처음에는 강사가 하라는 대로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유도리 생겨서 처음에는 강사가 브레이킹을 할 때 그냥 일정한 속도로 쫙 밟아 그랬다. 절대 꽉 밟지 마라 그랬다. 근데 자꾸 하다 보면 어떤 요령이 생깁니까? 처음에는 꽉 밟았다가 끝에 가서 넌지시 밟았다가 탁 떼고 이러면 충격도 안 하고 브레이킹이 좋더라.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노하우를 터득했거든요. 처음에 한 일정한 속도로 브레이크를 설 밟는 게 아니라 또 너무 세게 밟아도 안 돼, 그죠? 3분의 2까지는 빨리 밟고 3분의 1 남았을 때는 지긋하게 밟았다가 살짝 떼주는 식으로. 예를 들면 자기만의 노하우가 생겨요. 또 이제 매뉴얼, 스틱 운전할 때 뭐 대략 속도가 얼마에서 변속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나중에 익숙해지니까 속도로 변속하는 게 아니라 RPM으로 변속하게 돼요. 이거는 기사 말대로 뭐 2단에서 3단 넘어갈 때 뭐 40에서 하지 말고 내 차의 속성상 자꾸 하다 보니까 왜? 기존의 방법이 익숙해지니까 RPM이 한 3000 RPM에서 3200으로 갈 때 이때 변속하는 게 좋겠구나 등등등 노하우가 생깁니다. 또 코너링 할 때도 그냥 싹 돌지 말고 out in out 최단거리 코너링 할 때 이왕이면 최단거리로 코너링하고 각도가 중요하거나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차선이 있으면 바깥쪽으로 갔다가 안쪽으로 갔다가 바깥쪽 가는 게 각도를 줄이고 최단 거리로 통과할 수 있는 거구나. out in out 이런 노하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몸에 배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서 점점점 유도리 생기는 거죠. 이건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일단 처음에는 공반대로 유도리 있게 통달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보통 수학 선생님들 보면은 편법을 많이 가르쳐주죠.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것도 FM이지만 이렇게 푸는 게 더 나아. 이제 편법으로 가르치는 선생님들 꽤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떻게 가능한 거냐면 그 수학 선생님이 여러분보다 머리가 좋아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이 여러분보다 머리가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그게 가능한 겁니까? 학원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 수학 선생이라면 그 수학 공부를 여러분보다 수백 번, 수천 번 더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FM적인 문제 해결 능력은 이미 지긋지긋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다르게 푸는 방법이 없을까? 이 방법이 더 낫지 않을까? 아니야, 저게 더 좋을 것 같아. 저게 더 좋을 것 같아. 이러면서 나름대로 다양한 노하우가 생긴 겁니다. 그게 응용력이에요. 그래서 그 편법을 가르쳐주게 되는 거죠. 그게 가능한 이유가 누적적 복습을 통해서 통달하게 되면 여러 번 반복하니까. 그래서 기존의 방법이 완전히 통달하게 되니까 응용력이 생기는 거야. 자, 그래서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응용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서. 수학이다 그러면 수학과 관련된 기본적인 어떤 내용들이 완전히 통달돼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사고, 이제 너무 익숙하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되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게 더 좋을 것 같아. 또 이 내용은 이런 건데 이것보다는 이렇게 정리하는 게 낫겠어. 저렇게 생각하면 되겠어. 저게 좋아. 그러면서 점점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점점 기본에 충실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응용력이 길러집니다. 그 다음 창의력까지는 이제 내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죠. 왜냐하면 창의력은 솔직히 이건 좀 정말 힘든 과정이에요. 이는 각고의 노력이, 이는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솔직히 입시에서는 이 응용력까지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 창의력은 나중에 필요한 친구들이 있으면 내가 나중에 따로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보통 의지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자, 그래서 이 응용력까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길러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내용이 통달해야 된다. 통달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께 강력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뭐냐?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속독, 센스, 순간 판단 능력이 필요합니다. 속독과 센스, 순간 판단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참 이게 우리나라 입시에 있어서 하나의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요. 시험이라는 게 우리나라 입시는 시간적 제약이 있죠. 시간적 제약.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시간적 제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수학 같은 경우 시간이 그리 넉넉하지 않습니다.
언어 같은 경우 시간이 넉넉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시간적 제약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겁니다. 어려워하는 거예요. 시간적 제약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 학생들이 언어 영역 같은 경우 이제 애들이 많이 어려워하는데 왜 어려운지 압니까? 몰라서 틀린 것도 있지만 언어 영역 문제를 푸다 보면은 항상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끝에 한 두 지문을 제대로 독해하지 못하고 답을 찍어요. 그러니까 많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되는 거죠.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나온 관계없지만 조금이라도 어렵게 나오면 꼭 몇 문제를 놓칩니다. 몇 문제를 놓치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시간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에 문제를 잘 풀어야 돼요. 공부를 잘해야 돼요. 그러려면 좀 속독 능력을 기르고 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식하게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히 여러분들이 속독할 수 있고 센스를 기르고 순간 판단 능력을 기르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것만 하기 위해서 한 2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선생님이 보통 이제 물리원, 화학원, 생물원, 이제 물리화학, 생물 1, 2, 또 1뿐만 아니라 2 수업 시간에 틈틈이 해드릴 겁니다. 해드릴 거고, 그리고 이거를 기르는 노하우도, 그 다음에 좋은 책들도 내가 추천해 줄 겁니다. 이 강의 말미에 해드릴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좋은 책들 몇 가지 추천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속독하는 방법, 센스를 기르는 방법, 순간 판단 능력을 기르는 방법도 가르쳐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뿐만 아니라 문제 푸는 요령도 해주고, 이건 나중에 올바른 학습 방법은 이 강좌 한 5주차 강의 때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자세히 이야기하고, 어쨌든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필요하다, 이제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6번째 이야기인데,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죠. 자, 이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